자, 그 다음 발화점 측정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발화점이 다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시험 장치가 이래요. 여기 플라스크, 이게 좀 뭔가 이게 튼튼한 어떤 그 케이스 안에다가 플라스크를 넣고 여기다가 가스를 넣습니다. 가연성 혼합기.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얘가 폭발됐는지 안 됐는지. 거울로. 여기다 점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점화가 되면 불꽃이 확 일어나겠죠. 그때의 시간과 온도를 측정한다. 얘는 온도계입니다. 이렇게 온도계를 넣고 거울,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거죠. 이렇게 육안으로. 자, 시험 방법을 볼게요. 10분 이내에 발화하지 않는 경우, 10분 이내에 발화하는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10분이라는 얘기가 참 중요한데요. 자, 실험 장치를 가열합니다. 실험 장치를 가열해요. 그래서 설정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설정 온도가 그 물질의 발화 온도겠죠. 발화 온도에 도달을 시켜놓고 시료를 투입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10분 동안 지켜봅니다. 응? 발화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발화가 안 됐어. 비발화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온도를 다시 설정해. 설정 온도를 더 높여. 아, 이 물질의 발화 온도가 여기가 아니네? 좀 높입니다. 그래서 그 10분 이내에 발화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의 온도 있죠. 기준 온도에서 30도를 뺀 3에서 5도씨를 또 증가를 시킵니다. 그 발화한 온도 있잖아요. 거기서 30도를 빼. 거기서 또 3에서 5도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발화 시간이 또 나오겠죠. 10분 이내에 이제 발화해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화 시간이, 발화가 되면 그 2초 간격으로 요거를 측정해요. 시간과 온도. 그때의 시간과 온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발화 온도까지 일단 높여놓고 나서 얘가 10분 동안 발화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예요. 10분 안에 발화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발화점을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근데 아까 자연 발화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10분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갔어요. 퇴근했는데 가끔씩 뉴스에 나올 거예요. 야간 새벽 2시, 3시에 불이 났다.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연 발화예요, 자연 발화. 그러니까 열 축적, 온도 상승,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스스로가 계속 열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다 퇴근한 시간에 화재가 난 거예요. 아까 발화 온도, 자연 발화 온도가 뭐랬어요? 온도가 되게 낮잖아요.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를 합니다. 그럼 이 발화점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한 실험실에서의 측정한 값이거든요. 1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그 범위 안에서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20분 후에 발화가 되면 그건 발화점이 아닌가요? 1시간 뒤에 발화가 됐어. 그럼 발화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화 지연 시간 10분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이 안에가 발화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방법에서 이 10분이라는 발화 지연 시간을 만든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발화점을 다 확인합니다.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을 통해서 발화점을 확인해요. 그럼 그 발화점보다 낮으면 발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시간을 더 장기간으로 끌고 간다면.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험 방법을 우리가 설명하라고 하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발화점을 체크한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소방기술사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단순하게 이걸 외워서 쓰는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발화온도 영향 요소는 아까 했던 뭐 온도도 마찬가지, 초기 온도나 뭐 온도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온도하고 요 발화 지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화 지연 시간이. 아까 로그 T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온도가 높으면 얘가 짧아진다며요. 그 반대로 이 발화 지연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한다라는 거죠. 발화 지연 시간이 길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 이 설정 온도 값이 점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되더라. 뭐 적용 분야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방금 했던 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이게 기출이 됐었어요. 한 2번인가 됐습니다. 예. 자, 조건은 이래요. 질량, 목재와 이제 가솔린 2개를 놓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문제였어요. 가솔린 화재의 손괴가 목재 화재보다 작은 이유가 뭐냐. 여기서 손괴라는 뜻을 알아야겠지, 손괴. 자, 가솔린 화재의 손괴가 목재 화재보다 작은 이유. 손괴는 뭐냐면, 손괴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연료소.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뭘로? 열로. 이 물질을 열로서 파괴하기 위한 에너지. 아까 입사 연료석이라고 했죠? 순수 연료석은 입사 마이너스 방사입니다. 그러면 방사 빼고 입사된 연료석이 얘를 다시 분해하는 에너지로 쓰이는 거잖아요. 액체라면 증발시키는 에너지로 쓰인단 말이죠. 그걸 손괴라고 해요, 손괴. 손괴가 돼야 다시 연소에 가담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가솔린의 요 스몰 Q가 목재 스몰 Q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 다시 해석을 하자면 가솔린의 순연료석이 목재의 순연료석보다 작은 이유가 뭐냐라는 의미예요. 가솔린의 순연료석이 목재의 순연료석보다 작은 이유가 뭐냐. 그게 25점짜리로 나온 계산 문제입니다, 이게.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질량 감소 속도, 기화열, 그다음에 델타 Hc, D, 직경이 D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이에요. 고체나 액체나 목재나 가솔린이나. 자, 목재의 에너지 생성 속도와 열 유속을 구하고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 속도는 요거 곱하고 또 면적 요거죠. 이게 직경이니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 직경의 D니까. 그 다음에 H 15kJ per g 했을 때 130kW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 열량이 목재에서 나오는 총 열량이 130kW래요. 요걸 넣었을 때. 그럼 거기에 순열 유속은 얼마냐?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죠, 요거? 1.8. 요거잖아요, 요거. 얘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여기로 보낸 거죠, 여기로. 얘를 구하려고. 아니지. M이 질량 감소 속도. 그죠, 예. 아니요, 앞에 Q도.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kg, 단위 면적당 20kg의 순연료석이 나왔다. 가솔린은 똑같이 하면 훨씬 높죠, 얘보다.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낮죠, 가솔린이. 얘는 훨씬 높은데, 총 나오는 방출 연량은 훨씬 많은데, 그 재료, 이 가연물을 파괴시키는 에너지로 쓰이는 스몰 q 다트 프라임은 더 가솔린이 어떻게 작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계산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지 q 다트는 가솔린이 크고 스몰 q 다트 프라임은 목재가 더 크다. 한 1.1배. 이것 때문에 가솔린의 손괴가 목재 손괴보다 작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이게 딱 나왔을 때는 도대체 손괴가 뭐야? 이 의미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솔린의 경우 불완전 연소, 가솔린 불완전 연소에 의한 탄소 미립자가 액면으로의 복사열을 차단한다. 액면으로의 복사열을 차단. 그러니까 이게 가솔린이 더 낮잖아요, 목재보다. 아까 스몰 큐가 작았죠. 그 작은 이유가 그 액체 화재 보면은 검은 연기 엄청나게 나오죠. 검은 연기. 그게 이제 탄소 미립자예요. 불완전 연소에 의한 탄소 미립자. 그 연기가 검으면 검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열, 빛을 흡수합니다. 그 화염에서 나오는 열과 빛을 흡수해요. 그게 복사열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다시 이 액체를 파괴시키는 에너지로 쓰이는 얘네들이 더 작다는 거지, 목재보다. 그럼 복사열이 아까는 방사열이었는데 여기서는 입사열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목재 화재보다 가솔린 화재의 손괴가 더 작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공학 원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화재공학 원론. 그러니까 화재공학 원론에서 시험에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올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방염.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방염에 대해서 보시죠. 방염 이론이라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피복, 가스, 열적, 화학적 이론. 그러니까 P가 열화라고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저는 외웠거든요, 그냥. 여기 보면은 이제 질식, 희석, 냉각, 연쇄 반응 억제. 자, 방염도 결국은 물리적 수화와 화학적 수화를 이용한 거다. 물리적 수화와 화학적 수화. 방염은 발화는 된 거죠. 발화가 된 이후에 화염, 불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배운 거 있죠. 흡, 분, 혼, 연, 배. 자, 질식이래요. 피복이론. 섬유 표면을 피복했다. 어떤 열을 받았을 때 얘가 녹아가지고, 이거 만약에 요 필름지라고 할게요. 요 필름지. 얘가 만약에 방염 필름이다. 그럼 이 안에 이제 목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녹겠죠? 녹아서 이 목재를 더 덮어버리는 거예요. 목재를 덮어버린다. 그러면 흡열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열을 못 받게. 그 다음에 분해도 안 시킬 수 있겠죠.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스이론은 희석을 시킨대요. 희석. 그러니까 이 재료에서 불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열받으면 분해가 돼가지고 불연성 가스가 나와요. 가스. 타지 않는 가스. 그러면 혼합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랑 산소가 혼합돼야 이제 연소가 되는데 불연성 가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LFL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LFL 연소 하한계. 그다음에 냉각 흡열을 억제한대요. 흡열. 그러니까 녹아가지고 이걸 방지하는 거야. 그다음 화학적이요. 연쇄 반응 억제. 연소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이론이 각각 질식, 희석, 냉각, 연쇄 반응 억제를 통해서 이 메커니즘의 어딘가 하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방염이라는 게. 소화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소화 효과잖아요. 소화 효과, 방염 효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디서 설치하냐? 이건 이제 기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참고해서 보세요.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쭉 보시면은, 방송국 촬영소, 뭐 의원, 조산원은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뭐 그런 거, 산후조리원이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곳이죠. 산부인과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예요. 체력 단련장, 뭐 이런 등등. 종교 운동시설. 여기서 장사라는 거는 그 돕는 거. 네, 맞아요. 잔사를 남긴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가 이제 얘도 그 불연성 재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타지 않게. 불연성 재질로 덮은 거를 잔사라. 네. 자, 그 다음에 뭐 11층 이상 건축물, 아파트 등은 또 뺐네요.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 그러니까 잠자는 곳이죠. 잠자는 곳, 여기 잠자는 곳, 여기 좀 위험한 곳, 제약자가 있는 곳,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 그러니까 요 용도들을 볼 때, 잠자는 곳이다. 그 다음에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방염 대상, 창문, 커튼, 뭐 카펫, 벽지류, 암막, 무대막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설치하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목재 합판, 그 다음에 공간 구획, 간이 칸막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종이류, 합성 수지류 이런 등등. 이것도 하여튼 외웠어요. 저도 공부할 때. 대상 물품을 쓰라고 하는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다 외웠고 앞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소파, 의자 이런 것들. 흡음재, 방음재. 이 반자 돌림대는 그거죠. 여기 천장과 벽 사이에 보면 이렇게, 왜 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걸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 돌림대를 설치해야 벽지를 도배를 해도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반자 돌림대가 없으면 그 마감 접촉되는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죠. 이제 그거를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한번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얘는 가구류, 침구류는 방염 물품은 아니에요. 그냥 권장 사항인 거지. 여기도 방염을 좀 해주세요라는 거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꼭 방염을 무조건 해야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방염 그 재질, 그 재료가 이게 인체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방염 성능 기준 아까 6가지 쭉 있었죠. 요거는 이제 최대값이에요. 각각의 최대값. 이 법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어떤 거는 20초 이내, 어떤 거는 10초 이내.
되게 많아요. 재료에 따라서. 근데 얘는 각각의 재료들을 다 통합했을 때 제일 큰 값만 여기다 쓴 거예요. 그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연기 밀도라고 이제 나와요. 최대 연기 밀도. 지난 시간에 연기 밀도 배웠죠. 연기 밀도. 광학 농도와 연기 밀도. 자, 광학 농도입니다. 광학. 매질이 가지고 있는 빛의 농도. 매질이 갖고 있는, 매질이 포함하는 빛의 농도예요. 투과한 빛의 농도가 아니라 빛이 어느 매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에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고 반사가 되죠. 나머지는 투과가 되고. 그럼 흡수와 반사된 그 빛의 양이 얼마큼이냐? 그게 광학 농도예요. 투과된 게 아닙니다. 투과 못 된 거예요. 그래서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학 농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졌죠?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연기밀도 400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게 기출이 됐어요. 25점짜리로. 한동안 안 나왔는데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자, 연기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고체 물질과 용융 물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가열해서 그냥 테스트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기준은 요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또 어떤 거는 150 이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